글자라는 렌즈를 통해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라는 배를 저어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을 때 나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재무제표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빽빽한 숫자들 속에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의 마지막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쥐어 짜내려 애쓰는 중이었다. 주말의 사무실은 내 심장 소리가 메아리칠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야근하는 직장인 특유의 카페인과 피로가 뒤섞인 냄새가 자욱했다. 화면을 흘깃 보니 카드사에서 온 결제 알림 문자였다. 늘 그랬듯 무심코 클릭해서 확인하고 바로 지울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 손가락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평소처럼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자잘한 소비가 아니었다. 화면에는 눈이 아릴 정도로 긴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승인 이선우님, XXXX, 가족카드, 금일 15, 32KRW, 70, 0, 0원 일시불. 나는 눈을 깜빡였다. 야근을 너무 오래 해서 헛것이 보이나 싶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갑자기 꽉 움켜쥐어졌다가 세차게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었다. 이건 연회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내 VVIP 플래티넘 카드의 가족카드 결제 알림이었다. 본 카드는 내게 있고 가족카드가 누구 손에 있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님, 거의 동시에 가족 단톡방 행복한 우리 가족 지금 와서 보니 이 이름은 서투른 풍자처럼 느껴졌다에 폭탄이 투하된 듯 메시지가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는 사진들과 함께였다. 가장 먼저 등판한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새로 산 듯한 색상이 극도로 화려한 빛이 원피스를 입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과장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배경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발홀의 선명한 표지판이었다. 한 손으로는 남편 박서준의 누나, 즉 신우이의 팔짱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만년불변의 V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출발! 온 가족 총출동! 동남아의 햇살과 해변아, 우리가 간다. 뒤이어 아가씨 남편의 여동생과 짧은 동영상을 올렸다. 카메라는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와 그들의 쌍둥이 아들, 그리고 내가 겨우 얼굴만 아는 시댁 쪽 먼 친척 몇 명을 휙 훑었다. 좋기 10명은 되는 대규모 인원이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곧 휴가를 시작한다는 흥분과 여유가 가득했다. 시끌벅적한 소음이 스피커를 뚫고 흘러나왔다. 어머니, 역시 통이 크세요. 이모, 덕분에 저희가 호강하네요. 방콕 5성급 호텔 찾아봤는데 인피니티 풀도 있대요. 아빠, 이따가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영상의 마지막 몇 초, 카메라는 무심코 가장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박서준을 비췄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이번 주말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야근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알고 보니 그의 야근은 7천만 원짜리 가족 여행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나, 이선우, 박서준의 법적 아내인 나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나라는 사람은 이 온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싸늘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7천만 원. 그건 내가 수많은 밤을 새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술자리에서 위경련이 날 때까지 마셔가며 한 푼 한 푼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이었다. 우리 두 사람의 가정을 위해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었다. 이제 그 돈이 너무나 가볍게 박서준네 식구 10명의 가족애를 다지는 데 쓰여버렸다. 돈을 낸 주역인 나는 저가 항공권 한 장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것이다. 분노가 들끓는 용암처럼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목이 바짝 마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화면 속에 웃는 얼굴들과 눈을 찌르는 결제 금액이 번갈아 깜빡이며 독을 바른 바늘처럼 내 눈을 찔러댔다. 안 돼. 이성을 잃으면 안 돼. 나는 심호흡을 하며 세상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이성으로 억누르려 애썼다.
어쩌면 무슨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서준 씨는 몰랐을지도, 어쩌면 이건 그냥 시어머니의 순간적인 실수일지도.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박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 통화 연결음을 들으며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나는 심지어 머릿속으로 어떻게 말을 꺼내야 덜 공격적으로 들리면서도 상황을 명확히 물을 수 있을지 빠르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부부니까 그렇지 않은가?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배경에서는 공항의 탑승 안내 방송과 시댁 식구들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선우야. 무슨 일이야? 나 곧 탑승해야 돼서 길게 통화 못해.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과 곧 여행을 떠난다는 감출 수 없는 들뜬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서준 씨, 방금 카드사에서 문자 받았는데 어머니가 내 가족 카드로 7천만 원을 긁으셨네요. 온 가족 동남아 여행 가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더욱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그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 그것 때문에? 응, 맞아. 엄마가 온 가족 다 같이 여행 간지 너무 오래됐다고 이참에 뭉치자고 하셔서 엄마 시끌벅적한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었다니 심지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온 가족. 나는 거의 이를 악물고 이 단어를 내뱉었다. 박서준 씨, 당신이 말하는 온 가족에 나는 포함되나요? 왜 모두가 갔는데 나만 빠졌죠? 심지어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7천만 원 내 돈이에요. 우리 집 살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라고요. 내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높아졌고 떨리고 있었다. 박서준의 말투도 차가워졌다.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가 전파를 타고 선명하게 전해져 왔다. 이선우,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가 내 돈이야? 우리 결혼했잖아.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엄마가 돈 좀 쓴 게 뭐 어때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우리 데리고 여행 한번 가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좀 통 크게 생각할 수 없어?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없어 보이게? 쪼잔하게, 없어 보이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아껴가며 우리 미래의 가정을 계획한 것이 그의 눈에는 없어 보이는 짓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말 한마디 없이 내 돈 7천만 원을 긁어온 가족 나만 빼고를 데리고 해외에서 즐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 순간 부부의 정, 가정의 화목, 그 모든 것이 개소리가 되었다. 그동안 내가 참고 양보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가족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모든 노력이 이제 와보니 처절한 1인극이자 희대의 코미디였다. 박서준네 식구들 눈에 나 이선우는 아마도 호구, 돈 많음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현금 인출기였을 것이다. ATM기, 박서준.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말했잖아. 괜히 일 만들지 말라고. 그 역시 내 태도에 격분한 듯했다. 우리 지금 공항이라 바빠 죽겠어. 그깟 돈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번 프로젝트 보너스 받으면 금방 채워질 거면서. 됐다. 끊을게. 탑승해야 해. 집 잘 지키고 있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또. 끊어진 통화음은 마치 내 뺨을 후려치는 소리 같았다. 그에 대한, 그리고 이 집에 대한 나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나는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주변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방금 전의 분노는 파도처럼 쓸려나가고 그 자리에는 끝없는 냉기와 절망만이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 저 찬란한 불빛 아래 나는 갈 곳 없는 외로운 영혼이 된 것 같았다. 아니, 나는 외로운 영혼이 아니다. 나에게도 집이 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책상 위 연필꽂이가 넘어지며 필기구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줍지도 않고 나는 휴대폰과 차키,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려 했지만 손이 떨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겨우 시동을 걸었다. 차는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와 퇴근길 정체 속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나는 그 우리 집이라는 곳으로 향하지 않았다. 박서준과 그의 어머니의 흔적으로 가득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 것이었던 적 없는 그 집으로 나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의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코끝이 찡해지며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겼다. 나 오늘 집에 가서 잘게. 선우야, 왜 그래? 아가, 무슨 일 있어? 울지 마, 울지 마. 천천히 말해. 엄마 집에 있어? 엄마 항상 집에 있으니까 어서 와. 엄마의 목소리는 즉시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별일 아니야. 나는 코를 훌쩍이며 얼굴에 눈물을 세게 닦아냈다.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변호사 좀 알아봐줘야 할 것 같아. 엄마와의 통화를 끊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운전하며 블루투스로 카드사 VVIP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이선우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평온했고 심지어 예의 바른 거리감마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의 카드 번호 XXXX로 끝나는 플래티넘 카드와 그 가족 카드에 대해 긴급 분실 신고 및 해지 처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즉시요. 모든 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본 카드도 일단 동결 처리해 주세요.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처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해지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유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 도시의 차가운 번화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그 카드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써서는 안 될 금액만큼 사용해서요. 카드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의 절반이 치워진 기분이었다. 7천만 원. 속이 쓰린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7천만 원으로 사게 된 피비린내 나는 진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지 모를 끝없는 착취에 비하면 이 대가는 어쩌면 시기적절한 것이었다. 차는 내가 어릴 적부터 자란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오래된 아파트의 가로등은 그리 밝지 않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단지 입구의 늙은 느티나무는 여전히 잎이 무성했고 바람에 스치는 잎사귀 소리가 조용한 환영 인사처럼 들렸다. 주차를 마치자마자 끼익 소리와 함께 1층 현관문이 열렸다.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쳐나왔고 그 뒤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눈빛에 걱정이 가득한 아빠가 따라 나왔다. 선우야, 엄마는 차문을 확 열었다. 퉁퉁 부은 내 눈과 창백한 얼굴을 보자 안타까움에 숨을 들이켰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서러운 일을 당한 거야. 어서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아빠. 내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진정으로 내 땅에 발을 디디자 얼음굴 속에 갇혀있던 심장이 마침내 온기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며칠 쉬러 왔어. 며칠이 뭐야, 얼마든지 있어. 여기가 내 집인데. 아빠가 내 가방을 받아들며 묵직하게 말했다. 일단 올라가자. 엄마가 너무 아플까봐 배숙해놨어. 집에 들어서자 밥 짓는 냄새와 은은한 세제 향기가 섞인 익숙한 냄새가 나를 감쌌다. 이곳에는 비싼 디퓨저도 일부러 꾸민 호화로움도 없었지만 구석구석 삶의 온기와 아낌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이유이자 나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버팀목이었다. 익숙한 낡은 소파에 앉아 엄마가 건네준 따뜻한 배숙을 한 숟갈 떠먹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부터 마음속까지 퍼져나가며 냉담함과 계산의 배인 상처를 보듬어주는 듯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내 돈 7천만 원을 긁었는지, 박서준이 얼마나 뻔뻔하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들 가족이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여행을 갔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과장 없이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진술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오래된 위장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 피투성이 진실을 드러내는 기분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사람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김숙자 그 늙은 여우가 감히. 그리고 박서준, 그놈도 사람이니? 정말 우리가 눈이 삐었지. 처음엔 성실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7천만 원이라니. 그게 네가 피땀 흘려번 돈인데. 아빠는 말없이 얼굴이 잿빛이 되어 찻잔을 쥔 손등에 힘줄이 돋아났다. 평생 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었다. 그 역시 극도로 분노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낮게 물었다. 선우야, 아까 전화로 변호사 알아봐 달라고 했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 엄마, 이건 단순히 7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태도와 최소한의 선에 대한 문제예요. 김숙자 여사부터 박서준 씨까지 그들은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조차 안 했죠. 그들 눈에 저는 그냥 현금인 줄기, 그것도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중이나 고지할 필요도 없는 기계였던 거예요. 이번이 7천만 원이지 다음에는 1억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준 씨 태도도 들으셨잖아요. 그는 이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결혼, 이런 가정을 계속 유지할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변호사는 선임해야 해요. 첫째, 이 7천만 원은 김숙자 여사가 제 가족 카드를 도용한 부당이득이에요. 반드시 되찾아야 해요. 둘째, 박서준 씨와 이혼할 거예요. 혼전 재산은 그렇다 쳐도 혼후 재산, 특히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계산해야 해요. 이렇게 쉽게 그들을 봐줄 순 없어요. 제가 만만하다고 생각하게 둘 수 없어요. 이혼해, 당장 해야지.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늑대 같은 집안하고는 더 엮이지 말자. 엄마가 지지해.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벌면 돼. 사람이 그런 억울한 꼴을 당하고 살 순 없어. 아빠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온전한 신뢰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선우야, 다 컸구나. 내 생각과 판단이 있으니 아빠는 널 믿는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 집은 영원히 내 편이다. 변호사 일은 내가 내일 당장 내 이모부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 그 아들이 이혼이랑 경제소송 전문인데 믿을만해? 그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서러움, 분노, 방황이 터져나올 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뒤에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플래티넘 카드나 그 어떤 숫자의 예금보다 나를 더 든든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결혼하기 전 내 방에서 잠이 들었다. 엄마가 새로 갈아놓은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다. 부드러운 이불을 끌어안고 비록 생각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을 설쳤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한편 지구 반대편 방콕에서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박서준네 일가의 즐거운 여행이 초반의 흥청망청함이 끝난 후 조용히 변질되기 시작했다. 여행 첫 이틀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김숙자 여사는 졸부 본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온 가족을 데리고 최고급 5성급 호텔의 오션뷰 스위트룸에 묵었다. 먹고 마시고 노는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었다. 카카오 스토리와 인스타그램은 호화로운 음식, 인피니티 풀에 멋진 경치, 그리고 한박 웃음을 짓는 단체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모든 게시물에는 경제적 자유의 우월감이 뚝뚝 묻어났다. 가족이란 건 이렇게 다 함께 누리는 거지. 어머님 덕분에 이런 세상 구경도 하네요. 박서준도 가끔씩 게시물을 올렸다. 배경은 화려한 야시장이거나 황금빛 사원이었다. 글은 짧았지만 그더이 만만한 기색은 화면을 뚫고 나올 듯했다. 그는 아마도 이 여행이 우리가 전화로 다퉜던 불편한 관계를 완화시켜주고
기정사실을 통해 내가 현실을 깨닫고 큰 그림을 보도록 만들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운명의 전환점은 종종 가장 사소한 일상의 소비 속에 숨어 있는 법이다. 셋째 날 오후 작지 않은 소동의 조짐이 보였다. 일행은 왕궁을 막 나와 지독한 햇볕에 어지러워하고 있었다. 아가씨 박서연이 길가의 유명한 디저트 맛집에 가서 방콕 최고의 망고 찰밥과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소리쳤다. 10명의 인원이 우르르 몰려가 세련된 인테리어의 가게 안 넓은 자리를 차지했다. 김숙자 여사는 마치 태우 마마처럼 위엄 있게 손을 휘저었다. 마음껏 시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늘 엄마가 쏜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른들도 웃으며 주문했다. 온갖 화려한 디저트와 음료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계산할 때까지는 직원이 긴 영수증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김숙자 여사에게 다가왔다. 태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로 금액을 말했다. 김숙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마치 며느리의 효심이자 자신의 가정 내 지위를 상징하는 보물처럼 여기던 그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몇 분 후 직원이 돌아왔다. 여전히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감지하기 힘든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영어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부인.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신가요? 사용할 수 없다고? 김숙자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럴 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다시 해봐. 그녀는 기계 고장이나 신호 문제라고 생각했다. 직원은 말없이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방금까지 시끄럽던 가족들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김숙자와 그녀의 손에 들린 카드에 쏠렸다. 김숙자는 특히 여러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카드를 옆에 있던 박서준에게 건넸다. 서준아, 네가 가서 좀 봐봐. 이 외국 기계가 우리 카드를 못 읽나 보지? 박서준의 심장도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는 카드를 받아 직접 계산대로 가서 직원이 다시 시도하는 것을 지켜봤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거래 실패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는 2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 카드는 한도도 엄청나고 비행기표, 호텔 예약 같은 큰 금액도 문제없이 결제됐는데 어떻게 이깟 디저트 값도 못 긁는단 말이야? 엄마, 혹시 마그네틱이 손상됐거나 은행에서 해외 부정 사용으로 의심해서 임시로 막아놓은 거 아닐까요? 박서준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이미 불안해하기 시작한 친척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김숙자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분명 그럴 거야. 외국 은행들은 이래서 안 돼. 괜찮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허둥지둥 지갑을 뒤져 현금으로 계산했다. 다행히 디저트 값은 그리 비싸지 않아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해프닝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시동생 아내와 몇몇 먼 친척들의 눈빛에는 이미 의심과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디저트 가게를 나온 후 분위기는 확연히 가라앉았다. 김숙자는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저녁에는 가장 비싼 킹크랩 뷔페에 가자고 억지로 선언하며 더 큰 소비로 방금의 어색함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넷째 날 아침 예고 없이 닥쳐왔다. 그날 그들은 수상시장에 갔다가 스파를 받을 계획이었다. 일행이 막 호텔의 풍성한 조식 뷔페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호텔 매니저 유니폼을 입은 2사람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띠고 김숙자와 박서준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김숙자 여사님, 박서준 선생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매니저의 영어는 유창하고 명확했다. 고객님들께서 예약하신 스위트룸과 객실들이 어젯밤으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체크인 시 보증용으로 등록하셨던 신용카드가
현재 비정상 상태로 확인되어 추가 요금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죄송하지만 오늘 정오 12시까지 체크아웃 절차를 밟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아서 박서준네 식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뭐라고요? 체크아웃? 김숙자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우린 10일을 예약했고 돈도 다 냈어. 무슨 근거로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야. 매니저는 직업적인 품위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여사님, 예약 시에는 신용카드로 결제 보증만 하셨고 전체 금액을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호텔 규정에 따라 투숙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유효한 신용카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카드가 비정상 상태라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비정상, 또 비정상이라고? 박서준의 심장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어제 디저트 가게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던 내 목소리를 떠올렸다.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매니저의 말을 급히 끊으며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정상 상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동결인가요? 아니면 해지인가요? 매니저는 시스템 기록을 확인한 후 정확하고 치명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선생님, 시스템에 따르면 이 가족 카드는 3일 전 본 카드 소유자의 요청으로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해지, 두 글자는 두 개의 거대한 망치가 되어 박서준과 김숙자의 심장을 강타했다. 김숙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거의 서 있지도 못했다. 그녀는 박서준의 팔을 죽으림을 다해 붙잡았다.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 기세였다. 해지? 이선우, 그 X이 감히 내 카드를 해지해? 박서준도 머릿속이 하얘지며 멍해졌다. 나는 기껏해야 화를 내고 냉전을 버릴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줄은, 카드를 아예 해지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콕에서의 모든 소비가 중단된다는 것, 심지어 호텔에서조차 머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야, 너희가 뭘 잘못한 거야. 김숙자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고 로비의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전화해야겠어. 서준아, 빨리 이선우한테 전화해. 당장 카드 복구시키라고 해. 아주 미쳤구나. 미쳤어. 박서준은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혹은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전례 없는 수치심을 느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뿐이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전화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휴대폰을 꺼두었다. 이 가장 직접적인 구원 요청의 통로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국 땅에서 하늘에 대고 소리쳐도 대답이 없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 호텔 매니저는 눈앞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며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말투에는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숙자 여사님, 박서준 선생님, 속히 객실로 돌아가셔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오 12시까지 객실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체크아웃하지 않으시면 부득이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조치? 설마 보안 요원을 불러서 사람과 짐을 통째로 내쫓겠다는 건가? 그 장면을 상상하자 김숙자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다른 식구들이 몰려와 허둥지둥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카드가 왜 해지돼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엄마, 나 쫓겨나기 싫어. 너무 창피해. 서준아, 너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소음은 이제 박서준네 10식구에게 이국적인 배경음이 아니라 목숨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호화 여행이라는 비누 거품은 호텔 매니저의 카드가 해지되었습니다. 라는 선고 한마디에 여지없이 터져버렸고 남은 것은 처참한 현실과 숨막히는 낭패감뿐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돈을 물쓰듯 하던 태우마마 김숙자 여사는 이제 막털이 다 뽑힌 공작새처럼 잿빛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되뇌었다. 어떻게 감히, 이선우 그 못된 년이 어떻게 감히. 그녀는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과 초점 잃은 눈빛이 내면의 혼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박서준은 이 혼란의 중심에 서서 온 세상의 시선이 바늘처럼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다. 친척들의 원망, 불안, 의심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수많은 팔이 때처럼 윙윙거렸다. 아이들마저 어른들의 절망을 감지했는지 흐느끼기 시작했고 짜증은 극에 달했다. 다들 조용히 좀 해. 박서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막다른 길에 몰린 듯한 폭력성이 배어 있었다.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보기 드문 모습에 압도당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며 머리를 굴렸다. 이선우의 전화는 꺼져 있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는 먼저 호텔 매니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말투로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매니저님, 이건 분명 오해일 겁니다. 제가 카드 소유자의 남편입니다. 여기 제 신분증과 여권입니다. 부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루만 더 묽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즉시 한국에 연락해서 카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비용은 절대 떼먹지 않겠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여전히 표준적이고 거리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호텔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저희는 모든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책임져야 합니다. 카드가 해지되었다는 것은 보증 수단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며 저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후 2시까지 연장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오후 2시, 지금은 오전 11시,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박서준의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더 매달려봐야 추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 일단 짐부터 챙겨서 호텔을 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는 심호흡하며 김숙자에게 말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듯 했다. 나가서 어디를 가? 김숙자는 넋이 나간 채 아들의 팔을 마지막 구명줄인 양 꽉 붙잡았다. 일단 머물 곳부터 찾고 제가 어떻게든 이선우랑 연락하거나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볼게요. 박서준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친구에게? 온 가족 10명이 아내 카드 긁다가 호텔에서 쫓겨나 방콕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어떻게 입을 뗀단 말인가. 올 때는 의기양양하게, 갈 때는 잿더미가 되어 크고 작은 여행 가방들이 호텔 문 앞에 쌓여 길 가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아이들은 더 크게 울며 수영장이 있던 그 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떼를 썼다. 어른들은 잿빛 얼굴이었고 특히 먼 친척들의 눈에는 불만과 후회가 넘실거렸다. 이런 꼴을 당할 줄 알았으면 죽어도 안 따라왔지. 박서준은 스마트폰 앱으로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가정집 민박을 겨우 찾아 가장 저렴한 방 3개를 예약했다. 일행은 낡은 승합차 2대에 끼어 타고 거의 1시간을 덜컹거리며 달려 이전의 5성급 호텔과는 천지 차이인 숙소에 도착했다. 좁은 방, 누런 침대 시트, 정체 모를 퀴퀴한 냄새, 모든 것이 현실의 잔혹함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김숙자는 딱딱한 침대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독한 며느리를 들여서. 이건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는 거야. 박서준은 그녀의 울음소리에 신경이 곤두서서 낮게 소리쳤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애초에 카드 긁을 때 이런 후폭풍은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걔가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겠니? 기껏해야 좀 삐쳐있을 줄 알았지. 김숙자는 더 서럽게 울었다. 서준아, 다시 전화해봐. 걔네 부모님한테 전화해. 내가 설마 하니 동선애가 이렇게까지 모른 척할 줄은 몰랐다. 박서준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은 꺼져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우리 친정집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아빠가 여보세요? 아버님. 박서준은 최대한 공손하고 다급한 목소리를 냈다. 박서방이군. 아빠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 무슨 일인가? 아버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지금 방콕에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우가 어머니께서 쓰시던 가족카드를 해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에서도 쫓겨나고 현금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우 좀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말씀 좀 잘해주셔서 일단 카드부터 복구시켜 주실 수 없을까요? 여기 낯선 곳에서 온 식구가. 박서준은 장인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나 아빠는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박서방, 선우는 성인이야. 걔의 재정 문제에 우리 부모가 끼어드는 건 좋지 않네. 그리고 자네들이 방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가장으로서 자네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네. 온 식구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기본적인 예산이나 비상계획 정도는 세워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뼈가 있는 말이었다.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박서준과 그의 어머니의 무책임함을 은근히 비꼬았다. 박서준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벌개졌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가족? 아빠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차갑게 전해져 왔다. 박서방, 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7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선우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알 권리조차 없었나? 자네들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여행을 떠날 때 그 한 가족의 선우도 포함된다고 생각은 해봤나? 박서준은 입을 뗄 수 없었다. 자, 별일 없으면 끊겠네. 타지에서 몸조심하게. 아빠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속에 또 소리를 들으며 박서준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싸늘한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번만큼은 처가에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선우의 단호함 뒤에는 그녀의 온 가족의 지지와 묵인이 있었다. 그 후 며칠은 방콕에 발이 묶인 박서준네 일가에게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김숙자가 가져온 현금은 값싼 민박집의 며칠치 숙박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불하고 나니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계획했던 호화로운 식사는 길거리 노점의 볶음 국수와 도시락으로 바뀌었고 쇼핑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친척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말의 가시가 돋치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었지. 이게 무슨 고생이야. 무슨 호강을 하나 했더니 완전 개고생이네. 쪽팔려 죽겠어. 서준아, 너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언제까지 이거지 같은 데서 지낼 거야? 애들이 힘들어하잖아. 박서준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현지 한인 여행사에 가서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사정을 듣고는 모두 완곡하게 거절했다. 심지어 김숙자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작은 금부치라도 팔아 돈을 마련할까 생각했지만 낯선 곳에서 사기당할까봐 선뜻 결심하지 못했다. 실패할 때마다 그것은 그와 그의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무인도에 갇힌 사람들처럼 보급품이 떨어져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구조선 한 척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나의 친정에서의 생활이었다. 진정한 내 집에 돌아와 시댁에서 지내던 조심스러움과 억지 미소를 벗어던지니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엄마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고 아빠는 말수는 적었지만 매일 변호사와의 진행 상황을 물으며 묵묵히 나를 지지해 주셨다. 부모님의 보살핌과 격려 속에서 처음의 분노와 슬픔은 점차 냉정함과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에는 그 7천만 원의 결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시어머니의 여행 자랑과 박서준의 뻔뻔한 발언이 남아 있었다. 심지어 결혼 후
시어머니가 생활비 보조를 암시하거나 박서준이 접대비 때문에 월급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했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었다. 결혼 후 천천히 생긴 습관이었는데 정말로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아빠 친구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를 만났다. 똑 부러져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나는 모든 상황과 증거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선우 씨, 시어머니의 신용카드 무단 사용 건은 증거가 명확해서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고 혼인 관계에서 존중과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선우 씨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적 지원을 받으니 마음은 더욱 안정되었다. 나는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원격으로 프로젝트 업무를 처리했다. 이상하게도 그 숨막히는 환경을 벗어나니 업무 효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생각도 더 명확해졌다. 어쩌면 썩은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정말로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박서준은 간헐적으로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고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분노 섞인 비난에서 초조한 재촉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울먹이는 애원으로 바뀌었다. 나는 휴대폰에 뜨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조금 우습기까지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고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하늘에 외쳐도 대답 없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는 기분을 철저히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박서준과 그의 똑똑한 척하는 어머니가 그들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행동에 대해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귀국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거의 무일푼인 그들에게 임시로 귀국할 비행기 표식장을 사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나 다름없었다. 방콕의 날씨는 여전히 더웠지만 박서준네 10식구의 마음은 얼음굴에 빠진 듯 차가웠다. 처음에 즐거운 여행은 이제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김숙자와 박서준은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잃은 것이 단지 7천만 원과 한 번의 여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이 잃은 것은 한때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능력 있고 기꺼이 헌신했던 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 손실은 그들의 앞으로의 긴 세월 동안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었다. 15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친정집 베란다에 앉아 엄마가 내려주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아래층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나는 폭풍이 곧 절정에 달할 것을 알았고 예상했던 그 전화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그 익숙한 번호가 미친 듯이 깜빡였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왔구나. 전화를 받자 박서준의 이성을 잃은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터져 나왔다. 이선우, 당장 카드 복구시켜.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가볍게 마셨다. 그 향긋함이 입안에 퍼지는 것을 음미하며 천천히 수화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다. 도와달라는 사람의 태도가 원래 그런 건가요? 박서준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절규는 전파를 타고 방콕 공항 특유의 소음과 함께 죽어가는 야수의 비명처럼 내 고막을 강타했다. 이선우, 당장 카드 복구시키라고. 나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 이마에 솟아오른 힘줄. 아마 흥분과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져 있겠지. 평소에 그 가식적인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곁에는 분명 울고불고하는 그의 어머니와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안절부절 못하는 친척들이 둘러싸고 있을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 아닌가. 나는 그의 소음에 귀가 오염될까봐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었다. 다른 손으로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최고급 예가체프 원두의 향긋함과 미세한 산미가 혀끝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목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위안과 평온함. 전화기 저편의 아수라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심지어 창밖을 내다볼 여유도 있었다. 친정 아파트 단지는 조경이 잘 되어 있어 초여름의 햇살이 겹겹의 나무숲을 뚫고 책상 위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간간이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 평화로운 나날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지. 그리고 전화기 저편은 이국 공항의 아비 규환. 나는 그가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느릿느릿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댔다. 목소리는 잔물결 하나 없이 평온했고 심지어 방금 커피를 맛본 후에 나른한 만족감마저 묻어났다. 도와달라는 사람의 태도가 원래 그런 건가요? 전화기 저편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치 목이 졸린 닭처럼 모든 소음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다. 나는 박서준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극도의 충격과 불신으로 인한 흡 하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돌아온 것이 나의 당황이나 타협이 아니라 이렇게 가볍지만 그의 모든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한마디 질문일 줄은. 이선우, 너 무슨 소리야? 몇 초 후 그는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아까보다 더 날카로웠지만 힘이 빠져 허세만 남은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네가 성질 부릴 때가 아니야. 엄마랑 이모, 큰아버지, 우리 10명이 전부 방콕 공항에 갇혀 있다고. 호텔에서 쫓겨나고 돈은 다 떨어져서 물 한 병 살 돈도 없어.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하루 몇만 원짜리 싸구려 여관에서 자고 길거리 음식으로 때웠어. 애들은 병까지 났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카드 풀고 비행기 표 살 돈부터 보내. 집에 가야겠어. 그는 기관총처럼 말을 쏟아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늘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아니 도덕적 잣대로 나를 올감에 굴복시키려 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나는 가볍게 커피잔을 흔들며 짙은 갈색 액체가 하얀 찻잔 벽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을 바라봤다.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다. 아, 그래요? 듣고 보니 정말 비참하네요. 내 반응은 그를 완전히 격분시켰다. 혹은 절망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울먹이며 막말을 퍼부었다. 이선우, 너 사람 맞아?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 저분은 우리 엄마고 어른이야. 엄마랑 우리 가족 전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만족해? 내가 경고하는데 만약 엄마가 충격으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너랑 나 끝장이야. 그리고 이 친척들 정말 태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당장 문제 해결해. 들었어, 못 들었어? 양심, 책임. 그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다니 정말이지 기가 막혔다. 나는 마침내 커피잔을 내려놓고 편안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박서준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첫째, 당신 어머니와 당신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 자신의 탐욕과 파렴치함이에요. 7천만 원을 말 한마디 없이 내 카드로 긁어서 돈 낸 나만 쏙 빼놓고 가족 여행을 가다니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나는 그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계속했다. 둘째, 양심? 나한테 양심을 노네요? 당신 어머니, 내 카드 긁을 때 양심 생각했나요? 당신 그거 알면서 숨겨주고 심지어 그깟 돈 좀 쓴 게 뭐 어때서라고 뻔뻔하게 말할 때 당신 양심은 어디 있었죠? 이제 와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당신 아내라는 게 생각나고 내 양심과 책임이 생각나요? 박서준 씨, 당신 낯짝은 방콕 성벽보다 두껍네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낡은 풀무처럼 씩씩거리는 그의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노골적인 조롱을 담아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족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비참하다니 정말 만족스럽네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이선우, 그는 거의 무너질 듯한 절규를 토해냈다.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야 만족하겠어? 무릎을 꿇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수화기를 통해 얼음처럼 차갑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박서준 씨, 당신 무릎이 얼마짜리인데요?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지난 3년간 당신 집에서 소처럼 일하면서도 이방인 취급당했던 그 서름의 가치가 있나요? 나는 웃음기를 거두고 목소리를 엄숙하고 차갑게 만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탁하는 사람은 부탁하는 사람다운 태도를 보여야죠. 당신이 방금처럼 울부짖고 죄를 묻는 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배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의 어머니, 김숙자 여사의 울먹이는 재촉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서준아, 걔가 뭐래? 빨리 돈 보내라고 해. 우리 여기서 죽겠다. 박서준은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는 듯했다. 마침내 굴욕감과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거의 애원하듯 쉬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를 도와줄 건데? 드디어 그가 그 고고한 고개를 조금 숙였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정도의 굴복은 상황에 떠밀린 임시방편일 뿐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었다. 첫째, 나는 명확하게 요구했다. 김숙자 여사님, 당신 어머니께서 직접 나랑 통화하게 하세요. 내 돈 7천만 원을 긋고도 당연하게 여기던 그 어른께서 지금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들어봐야겠네요. 이선우, 너. 박서준은 아직 저항하려 했다. 못하겠으면 관둬요. 나는 그의 말을 바로 끊었다. 당신들 그냥 방콕 공항에 계속 계세요. 태국 경찰이나 대사관에서 당신들 같은 난민을 받아줄지 한번 보시고요. 또다시 몇 초간의 불편한 침묵. 전화기 저편에서 실랑이와 낮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내가 아주 잘 아는, 그러나 지금은 당황과 원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떨며 전화를 받았다. 김숙자 여사였다. 선우야.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련하고 애교 있게 만들려 애썼지만 습관적인 위선과 불만이 새어나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깊이 생각 못했어. 그냥 다 같이 놀러 가고 싶어서. 엄마가 사과할게. 응?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일단 우리 집에 가게 해줘.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가 꼭 보상해 줄게. 보상이요? 뭘로요? 제 돈 7천만 원을 또 긁어서요? 나는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도 없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것이 김숙자의 사과였다. 계산적이고 형식적이며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김숙자 여사님,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었다. 사과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 못했다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7천만 원의 일이 당신들 온 가족이 작당해서 나를 바보 취급한 일이 없던 게 될 수 있을까요? 김숙자는 할 말을 잃고 우물쭈물했다. 둘째, 나는 그녀의 궁지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문제 해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행 경비 7천만 원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뭐, 7천만 원? 김숙자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돈이 아깝다는 듯. 그 돈 다 썼는데. 비행기표, 호텔, 밥값, 갚을 돈이 어디 있어? 선우야, 우리 한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따져야겠니? 다 쓴 건 당신들 사정이죠.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돈을 갚든지 아니면 방콕에서 알아서 살아가시든지 세 번째 길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요? 당신들이 내 카드 긁으면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여행에서 나만 빼놓은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선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김숙자는 마침내 위장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내가 네 시어머니야. 나를 타국에서 죽게 만들어서 너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너 천벌 받을까봐 무섭지도 않니? 내가 심하다고? 천벌? 나는 비웃었다.
김숙자 여사님, 남의 카드 긁을 때는 천벌받을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이제 벌이 닥치니까 하늘이 생각나세요? 걱정 마세요. 진짜 벼락이 친다면 탐욕스럽고 손버릇 나쁜 사람한테 먼저 칠 테니까.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 섞지 않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박서준 씨, 들어요. 전화는 다시 박서준이 받은 듯 했다. 저편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내 조건은 간단해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하나, 김숙자 여사님은 본인이 내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채무를 인정하고 상환기간을 명시한 차용증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둘, 당신들 10명의 귀국 비행기표 값은 내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차용증을 써야 하고 귀국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아야 합니다. 셋, 당신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습니다.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할 거고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동의하면 지금 바로 사람 시켜서 비행기 표를 사죠. 동의하지 않으면 방콕 여행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기 저편의 정적은 마치 흠뻑 젖은 두꺼운 융단처럼 방콕 공항의 소음을 꽁꽁 감싸고 내 가슴 또한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심지어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더 마실 여유도 있었다. 쓴맛 뒤에 오는 단맛이 꼭 지금 내 심경 같았다.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분명 통쾌할 것이다. 나는 박서준의 지금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분명 분노와 절망, 갈등, 그리고 감히 인정하지 못할 후회가 뒤섞여 마치 뒤엎어진 물감 팔레트처럼 그의 얼굴 한때는 내게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지만 지금은 역겹기만 한에 가장 추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의 곁에서 들려오는 김숙자의 흐느낌, 친척들의 수군거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합쳐져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배경음이 되고 현실의 잔혹함을 일깨워주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다. 전화기 저편의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이 능지처참과도 같았을 것이다. 마침내 박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마치 사포로 간 것처럼 건조하고 쉬어 있었고 체념한 듯한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조건, 받아들일게. 마지막 두 글자는 거의 이를 악물고 짜낸 것이었다. 그의 모든 힘과 자존심을 소진한 듯했다. 받아들인다고요? 나는 가볍게 되물었다. 목소리에는 기쁨 대신 사무적인 냉기만 감돌았다. 말뿐인 약속은 소용없어요. 박서준 씨,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네 집안은 내게 이미 신용을 완전히 잃었어요. 무슨 소리야? 김숙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죽기 살기로 발악하는 듯한 억척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돈 갚겠다고 했잖아.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니? 김숙자 여사님. 나는 박서준을 건너뛰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을 직접 겨냥했다. 죽기 싫으면 제 규칙대로 하세요. 지금 당장 당신 아들 시켜서 종이랑 펜 찾아오세요. 당신이 직접 또박또박 차용증 내용을 읽는 걸 들어야겠어요. 그리고 귀국 후에 서명 날인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10명의 이코노미 클래스 귀국 항공권에 대한 차용증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성하세요. 지금 당장요. 제 인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 김숙자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들려왔다. 엄마, 그냥 해. 박서준이 갑자기 낮게 소리쳤다. 참을성 없는 자포자기한 절망감이 가득했다. 지금 상황 파악 안 돼요? 정말 우리 다 여기서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한바탕 소란스럽게 무언가를 찾는 소리, 김숙자의 불만 섞인 투덜거림과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거의 1세기가 흐른 것 같은 시간이 지나고 박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굴욕적인 평온함을 띤 목소리였다. 종이랑 펜, 찾았어. 말해. 차용증, 어떻게 쓰면 돼? 나는 이미 초안을 다 잡아놓은 상태였다. 논리정연하게 말했다. 차용증.
금일 차용인 김숙자 주민등록번호는 20XX 년 X월 X일, 소유주 이선우의 동의 없이 금영희의 카드 번호 XXXX를 무단 사용하여 개인 소비 목적으로 총액금 7천만 원정 70, 0, 0을 결제하였음. 이에 차용인 김숙자는 상기 채무를 인정하며 국내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선우에게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함. 이에 본 증서를 작성함. 차용인 김숙자 작성일 20XX 년 X월 X일. 입회인 박서준. 나는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준 후 덧붙였다. 김숙자 여사님이 이걸 그대로 읽게 하세요. 증거로 녹음해야겠어요. 이선우, 너 사람 너무 몰아붙이지 마. 김숙자가 소리쳤다. 읽든지 방콕에 남든지. 나는 간결하게 말했다. 또다시 숨막히는 침묵과 실랑이. 마침내 김숙자는 울먹이며 내가 방금 읽어준 차용증 내용을 더듬더듬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고 한 글자가 목구멍에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특히 무단 사용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끊겼고 극심한 굴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 녹음은 추후에 서면 차용증과 함께 그녀의 행위를 못 박는 철저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됐어요. 그녀가 다 읽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항공권 차용증 쓰세요. 차용인은 박서준 씨로 하고요. 내용은 금일 차용인 박서준 주민등록번호는 태국 방콕의 발이 묶여 본인 및 가족 총 10명의 방콕발 한국행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구매를 위해 이선우에게 금전을 차용함. 차용 금액은 실제 발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용인은 국내 귀국 후 15일 이내에 상기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함. 이에 본 증서를 작성함. 차용인 박서준 작성일 20XX 년 X월 X일. 마찬가지로 읽으세요. 박서준은 더 이상 군소리 없이 똑같이 건조한 목소리로 내가 말한 것을 따라 읽었다. 김숙자 여사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비된 듯한 좌절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두 건의 전자차용증 녹음을 확보하자 마음이 한결 놓였다. 이것이 직접 서명한 것만큼 법적 효력이 강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긴급 상황에서 특히 전후 통화 기록과 공항 배경음이 증거로 남아있기에 충분히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귀국 후에 그들이 딴소리를 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제 됐어? 이선우? 박서준의 목소리에 감지하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다. 분노이면서도 공포였다. 이제 비행기표 사줄 수 있는 거야? 우리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당신들 여권 정보 전부 사진 찍어서 내 카톡으로 보내세요. 지금 당장. 나는 명령했다. 전화기 저편은 또다시 한바탕 정신없이 여권을 찾고 사진을 찍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몇 분 후 내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10명의 여권 정보 페이지 사진이 선명하게 전송되어 왔다. 나는 꼼꼼히 확인하고 틀림없음을 확인했다. 기다려요. 두 글자를 던지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 반달 동안 맺혀있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중간 승리일 뿐이다. 나는 즉시 아는 여행사 친구에게 연락해서 10명의 여권 정보를 보내고 가장 빠른 한국행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급히 구매해달라고 부탁했다. 가장 싼 걸로 아무 서비스 필요 없고 발권만 되면 돼. 친구는 일 처리가 빨랐다. 20분도 채 안 되어 10장의 전자항공권 예약 내역을 내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화면에 찍힌 10명의 이름과 항공편 정보를 보며 나는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박서준, 김숙자, 여행 좋아하시죠? 이번 방콕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나는 항공권 정보를 바로 보내지 않고 먼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녹음한 내용과 두 건의 전자차용증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렸다. 김 변호사는 전화기 저편에서 가볍게 웃었다.
잘하셨습니다. 이선우 씨. 이 녹음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접 무단 사용과 채무를 인정한 상황에서는요. 귀국 후에 서명만 받아내면 이 채무 분쟁은 저희가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백해서 훨씬 더 유리해졌고요. 전문가의 확답을 받으니 마음이 완전히 놓였다. 나는 시간을 계산하며 방콕에 있는 그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더 초조하게 기다리게 한 후에야 천천히 10장의 전자항공권 예약 내역 스크린샷을 박서준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몇 초 후 박서준의 전화가 다시 미친 듯이 울려왔다. 나는 몇 번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가 느긋하게 받았다. 비행기표 받았어? 받았어.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941생으로 살아난 듯한 허탈함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고마워, 고마워. 선우야, 우리 지금 바로 수속하러 갈게. 박서준 씨. 나는 그의 위선적인 감사를 끊으며 차갑게 말했다. 고맙다는 말은 너무 일러요. 당신들이 서명한 차용증 잊지 마세요. 귀국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면 합의서에 다시 서명하고 돈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도록 하죠.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박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감지하기 힘든 애원이 묻어났다. 선우야, 우리 사이에 정말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앞으로 우리 잘 살아보면 안 될까? 돈은 꼭 갚을게. 잘 살아보자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박서준 씨, 당신이 당신 어머니가 내 카드 긁는 걸 묵인하고 숨겨주고 심지어 나를 쪼잔하다고 뻔뻔하게 비난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나와 당신, 그리고 당신네 집안은 이제부터 남이에요. 채무 관계를 제외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귀국, 돈 상환, 이혼.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가 더 이상 매달릴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당분간 그들에게서 오는 어떤 소음도 듣고 싶지 않았다. 사흘 후 오후 나는 내 소박한 흰색 세단을 몰고 국제선 도착 홀박 임시 주차 구역에 시간 맞춰 도착했다. 차창을 반쯤 내리자 초여름의 더운 바람이 공항 특유의 항공유와 먼지 냄새를 싣고 들어왔다. 나는 오늘 몸에 딱 맞는 옅은 회색의 정장 투피스를 입고 5cm 높이의 구두를 신었다. 얼굴에는 정갈한 화장을 하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다. 이 차림새는 전 남편과 그의 난민 가족을 만나러 온 것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앞둔 전투복에 가까웠다. 여유롭고 냉정하며 침범할 수 없는 조수석에는 김 변호사가 특별히 배정해준 인턴 변호사 박군이 앉아 있었다. 갓 졸업한 듯 보였지만 눈빛은 진지한 젊은 청년이었다. 그가 함께 있으면 과정을 증명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기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시간을 보니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간까지 15분 남았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김 변호사가 보내준 이미 작성된 공식 채무 이행 각서와 이혼 합의서 초안의 주요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글자는 신중하게 다듬어져 내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평온한 겉모습과 달리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긴장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는 냉정한 예감,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었다. 한때 거만하게 나를 호구 취급했던 그들이 지금은 어떤 상갓집게 같은 몰골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기대. 방송에서 마침내 비행기 도착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태블릿을 닫고 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시죠. 입국장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국제선 도착 게이트가 정면으로 보이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곧 열릴 유리문을 평온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행에 지친 승객들, 재회의 기쁨에 찬 가족들, 소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마침내 인파가 조금 뜸해진 틈에 그들이 보였다. 박서준네 열 식구는 마치 폐잔병 부대처럼 잿빛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주위의 말끔한 다른 여행객들과 비교되어 그들은 유독 눈에 띄고 이질적이었다. 선두에는 박서준이 있었다. 그는 비뚤비뚤하게 쌓인 짐수레를 밀고 있었다. 출발할 때는 빳빳했던 셔츠는 이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기름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눈은 퀭했고 턱에는 거무죽죽한 수염 자국이 나 있었다. 온몸에서 감출 수 없는 초췌함과 좌절감이 묻어나왔다. 그 뒤를 김숙자 여사가 따랐다. 출발할 때 화려한 비치 원피스에 큰 선글라스를 끼고 의기양양했던 태우마마는 이제 서리 맞은 가지처럼 시들시들했다. 몸에는 싸구려로 보이는 촌스러운 코끼리 무늬가 그려진 현지 옷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내 카드를 긁을 때의 그 당당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 뒤에 다른 친척들은 더 볼품없었다. 남자들의 티셔츠는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여자들은 머리가 부스스하고 얼굴에는 장거리 비행과 심신의 피로가 역력했다. 아이들은 출발할 때의 흥분은 온데간데 없이 어른들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지저분했으며 한 아이는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밀고 있는 여행 가방에는 먼지와 극힌 자국이 가득했고 몇 개는 거칠게 다뤄져 모서리가 부서졌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노란색 박스테이프로 아무렇게나 감아놓았다. 이 일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과 속 모두가 낙오와 처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혹은 의아한 또는 경멸적인 시선이 쏟아지자 그들은 더욱 안절부절 못하며 얼굴을 가슴에 파묻을 기세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냉정하게 그들이 출구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지켜봤다. 분명 나를 찾고 있는 것이었다. 박서준은 초조하게 발뒤꿈치를 들고 두리번거렸고 김숙자는 계속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무언가 재촉하는 듯했다. 빨리 내게 전화하라고 하는 것이겠지. 그때서야 나는 천천히 박 변호사를 데리고 구석에서 나와 그들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찾을 필요 없어요. 저 여기 있으니까.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귀에 꽂혔다. 순간 박서준네 식구 모두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춰섰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놀라움, 당혹감, 원망, 안도감, 온갖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교차했다. 김숙자는 나를 보자 구세주를 만난 것 같기도 원수를 만난 것 같기도 한 복잡한 눈빛을 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얼굴의 깊은 주름과 거의 들리지 않는 냉소로 그쳤다. 박서준은 나를 보자 눈이 반짝했지만 그 빛은 금세 사그라들고 더 깊은 궁지에 빠진 표정이 되었다. 그는 나의 말끔하고 당당한 모습과 자신들 가족의 처참한 꼴을 비교하며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무의식적으로 내 시선을 피했다. 선우야, 왔구나.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비굴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시선을 곧장 김숙자 여사에게 고정했다.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김숙자 여사님, 박서준 씨, 차용증 준비됐습니다. 지금 서명하시죠. 나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출력해온 두 부의 서류를 꺼냈다. 하나는 김숙자 여사가 7천만 원 무단 사용을 인정한 채무이행각서, 다른 하나는 박서준이 항공권 구매 대금을 빌린 차용증이었다. 조항은 명확했고 금액, 상환기한, 위약 책임이 흑백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심지어 친절하게 서명할 펜까지 가져왔다. 김숙자는 그 채무이행 각서를 보자 정갈에 쏘인 것처럼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갚겠다고 했잖아.
귀국하자마자 이런 걸 들이밀다니 너 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긴 하니? 정이라고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쳐다보는 몇몇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김숙자 여사님, 제 동의도 없이 제 돈 7천만 원을 긁어온 가족 여행 갈 때는 정이라는 걸 생각하셨나요? 이제 와서 저한테 정을 논하세요? 서명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지금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채무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하죠. 그때는 단순히 돈만 갚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신용카드 무단 사용, 금액이 상당한데 징역 몇 년 나올 것 같으세요? 무단 사용, 징역 몇 년, 이 단어들은 망치처럼 김숙자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아들을 쳐다봤다. 박서준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내가 겁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낮게 소리쳤다. 엄마, 서명하세요. 더 쪽팔리고 싶으세요? 김숙자는 온몸을 떨었다. 주위의 시선을 느끼고 아들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마침내 모든 억척스러움과 불복은 절망적인 타협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가 건넨 펜을 받아 거의 온 힘을 다해 그 채무이행 각서에 비뚤비뚤하게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라도 던지듯 펜을 던져버렸다. 나는 각서를 들어 서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박서준을 바라봤다. 당신 차례예요. 박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체념한 듯 펜을 들어 다른 항공권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이분은 박 변호사님입니다. 입회인으로 와주셨습니다. 나는 곁에 있던 박 변호사를 가리켰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법무법인 직인을 꺼내 두 각서에 각각 찍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동작은 우아하고 침착했다. 돈은 각서에 적힌 계좌로 기한 내에 갚을게. 박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그러길 바라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이혼합의서 초안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박서준에게 건넸다. 읽어보고 문제 있으면 제 대리인인 김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연락처는 위에 적혀 있습니다. 박서준은 그 이혼 합의서를 받으며 손을 미세하게 떨었다. 그는 차마 펼쳐볼 용기도 없는지 그저 종이 끝을 꽉 쥐고 있었다. 김숙자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자 자극받은 듯 갑자기 고개를 들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나를 쏘아봤다. 이선우, 넌 그렇게 모질어야겠니? 기억 후 이 가정을 깨야겠어? 서준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기회요? 나는 그녀의 원망 어린 시선을 마주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기회는 드렸어요. 당신들이 내 카드를 긁었을 때, 박서준 씨가 나를 쪼잔하다고 뻔뻔하게 말했을 때, 제 기회는 이미 다 썼어요. 지금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지키고 제 것을 되찾고 나를 바보와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는 가정에서 떠나는 것뿐이에요. 아주 공평하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다채로운 표정을 보지 않고 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죠. 공항에서의 그 짧지만 효율적인 대치는 박서준과 김숙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집에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지막 한 줌의 요행 심리를 얼음물처럼 완전히 꺼트려버렸다. 나는 서명이 완료된 채무 이행각서와 항공권 차용증을 들고 박 변호사의 입회하에 멋지게 자리를 떴다. 박서준 내 10식구는 공항 도착 홀의 소음 속에서 혼란스럽게 남겨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서명한 순간 굴욕감과 현실의 압박이 두 마리의 독사처럼 그들을 꽁꽁 올가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흑백으로 명시된 계약서는 법적으로는 나의 무기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부끄러운 가림막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역시나 조용했던 것도 잠시 탐색전이 시작되었다. 먼저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일부러 친한 척, 걱정하는 척 하는 말투였다. 선우야,
나 서준이 이모야. 너희 싸웠다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서준이 엄마 그 사람 입은 거칠어도 속은 안 그렇잖아. 이번에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 방콕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돌아와서부터 계속 몸져 누워 있어. 혈압도 계속 높고 그러니 한 식구였던 정을 봐서 그 돈은 좀 천천히 갚게 해주면 안 될까? 너도 그 돈 없어도 살잖아. 사람을 너무 막다른 길로 몰면 서로 좋을 거 없어. 안 그러니? 나는 이 문자를 보며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던 그 이모가 어떻게 김숙자에게 떠밀려 설득자로 나섰을지 눈에 선했다. 몸져 누웠다. 혈압이 높다. 내 카드 긁을 때는 혈압이 안 높았나 보지? 전형적인 내가 아프면 내 말이 맞다식의 도덕적 협박이었다. 나는 답장할 가치도 못 느껴 바로 스크린샷만 저장했다. 이런 수준 낮은 탐색전은 나를 화나게 할 자격조차 없었다. 이어서 내 개인 이메일함에 박서준에게서 옮긴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서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글에는 추억과 반성이 가득했다. 선우에게 우리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 엄마는 몸이 정말 안 좋으셔서 안정이 필요해. 이번 방콕 일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고 나도 깊이 반성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말도 안 되게 잘못했지. 너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됐고 엄마가 내 카드를 쓴 일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됐어. 더더욱 너에게 그런 막말을 해서는 안 됐지. 우리 결혼 3년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왔잖아. 우리 연애 초기에 같이 지하철 타고 길거리 음식 먹으며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거 기억나.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나는 어느새 길을 잃었나 봐. 너의 헌신에 익숙해져서 너의 필요를 외면했어. 나는 자격 없는 남편이었어. 선우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부탁할게. 우리 가정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 문제는 내가 잘 설득할게. 돈은 반드시 갚을 거야. 다만 우리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니 시간을 좀 줬으면 해. 이혼 얘기는 일단 보류하고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차분히 대화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믿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선우야. 이 이메일은 문체는 진솔하고 감정은 풍부했다. 보름 전이었다면 나도 속아서 그가 정말로 뉘우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전화기 너머로 이성을 잃고 소리치던 모습과 공항에서 눈을 피하던 비참한 모습을 본 이상 위선적이고 역겨울 뿐이었다. 반성? 그가 반성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랄했는지가 아니라 일이 탄로난 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나를 잃고 싶지 않다고? 그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은 아마도 내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와 안정적인 생활이지 나 이선우라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나는 무표정하게 이메일을 다 읽고 똑같이 스크린샷을 저장한 뒤 휴지통으로 옮겼다. 마침표 하나 답장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看来仅仅签署协议还不足以让他们认清现实。他们还在幻想能用亲情、兵情、旧情这些虚无缥缈的东西来绑架我，让我心软，让我退让。是时候再给他们加一把火了。我直接拨通了金律师的电话。 김 변호사님, 박서준과 그의 모친이 채무 이행각서와 항공권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도 입회하셨고요. 각서 사본은 잠시 후 스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7천만 원 주채무와 관련해서 그들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공식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일 처리가 신속했다. 알겠습니다. 이선우 씨. 각서를 받는 즉시 저희 법무법인 명의로 채무자인 김숙자 씨와 박서준 씨에게 각각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채무 금액, 상환 기한, 그리고 기한 내 미상환 시 발생할 법적 결과. 예를 들어 연체이자 지급,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부담, 그리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신청 및 신용불량자 등재 가능성 등
명확히 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이혼 합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저는 이 혼인 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은 이미 선우 씨의 요구에 따라 수정 완료했습니다. 내용 증명과 함께 발송하거나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과 정식으로 면담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주시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법률 문서의 무게를 먼저 실감하게 해야겠어요. 이틀 후 엄격한 문체와 선명한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두 통의 내용 증명, 그리고 내용이 명확하고 나에게 극히 유리한 조항으로 가득한 이혼 합의서, 초안이 각각 EMS 등기 우편으로 박서준과 김숙자의 집에 배달되었다. 나는 그들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굳이 상상하려 하지 않았다. 또 한바탕 분노와 공포, 저주가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강제 집행, 신용불량자와 같은 차가운 단어들이 공식적인 형태로 그들 앞에 놓였을 때의 충격은 내가 그들과 100번을 싸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역시나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 날 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박서준이었다. 그는 아마 모든 회유와 감정적 협박이 실패하자 차가운 법적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전화가 몇 번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가 느긋하게 받았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입을 열 생각이 없었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박서준의 쉬고 지치고 억눌린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선우, 내용 증명, 무슨 뜻이야? 문자 그대로의 뜻이에요. 내 말투는 평온했다. 당신들이 계약을 이행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하도록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나요?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억지로 낮아지며 기괴하게 들렸다. 엄마가 내용 증명 보고 충격으로 거의 쓰러지셨어. 지금도 아프시다고. 너 동정심도 없어? 박서준 씨. 나는 그의 연기를 차갑게 끊었다. 당신 어머니가 화병으로 아프신 건지 양심에 찔려서 아프신 건지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겠죠. 내용 증명은 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뿐이에요. 당신들이 제때 돈을 갚으면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갚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건 저승사자의 부름장이 되겠죠. 선택은 당신들 몫이에요. 그는 다시 침묵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빚은 갚을게. 그는 마침내 이를 악물고 이 말을 뱉어냈다. 엄청난 굴욕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7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우리한테 돈 마련할 시간을 좀 줘야지. 한 번에 어떻게 그 돈을 구해? 각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30일 이내.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이 며칠째죠. 직접 세어보세요. 어떻게 마련할지는 당신들 문제고요. 집을 팔든 차를 팔든 돈을 빌리든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저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소비 능력을 책임져줄 의무는 없어요. 이선우,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고 차는 내가 몰고 다니는 거라고. 그는 다급해졌다. 그건 당신들 재산이지 저와는 무관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제 돈 7천만 원과 항공권 값이 언제 제 계좌로 돌아올지에만 관심 있어요. 그리고 이혼 합의서는 봤나요? 문제 있으면 제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세요. 저는 당신과 더 이상 어떤 세부 사항도 논의할 의무도 흥미도 없어요. 너, 박서준은 내 말에 막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거의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선우야, 우리 한 번만 더 만나면 안 될까? 그냥 우리 둘이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설령 정말 이혼하더라도 좋게 헤어져야지, 안 그래? 좋게 헤어지자고? 이제 와서?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말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박서준 씨,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일은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합의서 조항에 이의가 있다면
제 변호사가 저를 전적으로 대리할 겁니다. 그럼 이만, 저도 바빠서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가 더 이상 매달릴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익숙하게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용 증명 발송은 이 지루한 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박서준 모자는 이제 법의 압박과 여론의 심판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것이었다. 집이나 차를 팔지는 않더라도 큰 출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다. 내용 증명이라는 두 발의 정밀 타격 폭탄은 이미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진 박서준네 집안이라는 웅덩이에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나는 그 아수라장을 직접 목격할 생각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단편적인 소식과 김 변호사의 간헐적인 보고만으로도 그 아름다운 광경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었다. 김숙자 여사는 무단 사용, 기한 내 상환, 법적 조치가 명시된 내용 증명을 받은 후 거의 쓰러질 뻔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어지럼증과 심계항진, 혈압 상승쇼를 한바탕 벌였다고 한다. 침대에 누워 아이고 소리를 내며 병세를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 했고 박서준을 압박해 나와 협상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박서준은 자기 코가 석자였다. 그는 어머니의 거액 채무뿐만 아니라 10명의 항공권값 그리고 내가 내민 차가운 이혼 합의서까지 떠안고 있었다. 사면초가에 몰린 그는 어머니의 울고 떼쓰고 드러눕는 연극에 대한 인내심도 바닥난 상태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박서준네 집에서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김숙자는 아들이 무능하고 불효막심하다고 욕했고 박서준은 어머니가 욕심이 과해 큰 화를 자초했다고 맞받아쳤다. 평소에 그 효자 아들,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외부를 향한 얇은 가면은 현실의 압박 아래 산산조각 났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때 김숙자의 호탕한 초청으로 여행을 갔던 그 친척들이었다. 방콕에서의 비참한 경험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놓은 상태였다. 귀국 후 박서준 모자가 돈도 갚지 못하고 내용 증명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자 그나마 남아있던 연약한 친분마저 사라져버렸다. 공짜밥 얻어먹을 때의 그 웃는 얼굴은 이제 빛 독촉하는 냉정한 얼굴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형님, 우리가 형님을 닥달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비행기 표값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바로 준다고 했잖아요.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이모, 그때 분명히 모든 경비는 이모가 다 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쓴 용돈까지 다 우리가 냈는데 설마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니죠? 서준아, 너 확실하게 말 좀 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너랑 이모만 믿고 따라갔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매일같이 박서준네 집을 맴돌며 파리보다 더 성가시게 굴었을 것이다. 김숙자는 한 식구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며 얼버무리려 했지만 친척들은 이제 와서 한 식구 타령이에요? 남의 카드 긁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셨나? 라고 쏘아붙여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내부의 분열, 외부의 법적 압박. 박서준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7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빛나는 업적이 이미 좁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어려울 때 도와주려는 친구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핑계를 대며 피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썼다. 우리의 혼인기간 중 모은 얼마 안 되는 공동재산에 손을 대려 한 것이다. 어느 날 내가 김 변호사와 카페에서 이혼합의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보낸 거래 알림 문자가 왔다. 문자에 따르면 박서준과 내 공동명의로 된 주로 생활비 통장으로 쓰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2천만 원을 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로 계좌가 임시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내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박서준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잊었거나 혹은 궁지에 몰려 무시했을 것이다. 그 통장에 연결된 휴대폰 번호는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고액 거래에는 내 휴대폰 인증번호가 필요했다. 그가 이체를 시도했다는 것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거나 혹은 내장용 비밀번호를 시도해서 맞췄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종 인증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선우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알 권리조차 없었나? 자네들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여행을 떠날 때 그 한 가족에 선우도 포함된다고 생각은 해봤나? 박서준은 입을 뗄 수 없었다. 자, 별일 없으면 끊겠네. 타지에서 몸조심하게. 아빠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속에 뚜 소리를 들으며 박서준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싸늘한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번만큼은 처가에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선우의 단호함 뒤에는 그녀의 온 가족의 지지와 묵인이 있었다. 그 후 며칠은 방콕에 발이 묶인 박서준네 일가에게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김숙자가 가져온 현금은 값싼 민박집의 며칠치 숙박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불하고 나니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계획했던 호화로운 식사는 길거리 노점의 볶음 국수와 도시락으로 바뀌었고 쇼핑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이선우, 그 통장 비밀번호 네가 바꿨어? 왜 이체가 안 돼? 역시나 이것 때문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말투는 더욱 차가워졌다. 이체요? 무슨 이체요? 누구한테 2천만 원을 보내려고 했죠? 용도는 뭐고요? 나의 연이은 질문은 얼음 송곳처럼 날아가 박서준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창피함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내가 누구한테 보내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공동 재산인데 나도 쓸 권리가 있어. 지금 급하게 쓸 때가 있단 말이야. 빨리 인증번호 보내. 급하게 쓸 때요? 나는 느릿느릿 되물었다. 무슨 급한 일에 2천만 원이 필요하죠? 당신 어머니가 무단 사용한 급익 갚는 데 쓰려는 거 아니고요? 박서준 씨, 당신 법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전곡을 찔리자 박서준은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지고 포효했다. 이선우, 너 좋을 때 잘해. 그 돈에 내 몫도 반이나 있어.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당장 인증번호 보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가만 안 있겠다고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웃음 속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박서준 씨, 당신이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방콕 공항쇼를 또 하려고요? 아니면 법원에 가서 강제 집행 맛 좀 보려고요? 하나 알려주죠. 당신이 방금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리려 한 행동, 제가 다 녹음했어요. 이건 이혼 소송에서 당신에게 심각한 유책 사유가 있다는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판사님은 혼인 기간 동안 아내의 신용카드를 못 치니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 한 남자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주 흥미롭게 보실걸요. 전화기 저편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서준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전화를 끊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나는 그가 지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공포와 불신에 떨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아마 내가 자신의 행동을 눈치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녹음까지 해서 증거를 남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너 녹음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변했다. 당연하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증거를 좀 남겨둬야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죠. 박서준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 더러운 생각 집어치우세요. 그 2천만 원, 당신은 단 한 푼도 못 건드려요. 만약 당신이 또다시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한다면 저는 즉시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킬 겁니다. 그때는 빚은커녕 밥도 못 먹게 될 줄 아세요. 박서준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위협, 포효, 심지어 방금의 그 초라한 찔리는 기색마저 나의 적나라한 폭로와 더 강경한 위협 앞에서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내용 증명은 받았을 테니 거기에 적힌 대로 하세요. 나는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돈 갚고 이혼하세요.
세 번째 길은 없어요. 만약 당신이 또 잔꾀를 부린다면 저는 이 과정을 더 추하게 만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 어머니의 무단 사용, 당신들 가족이 나만 빼고 여행 간 것,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재산 빼돌리려 한 이 멋진 이야기들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당신네 아파트 단지랑 당신 회사 앞에 붙여버리는 거죠. 모두가 감상할 수 있게요. 안 돼. 이선우, 그러면 안 돼. 박서준의 목소리에 경악에 찬 울음이 섞였다. 내가 돈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제발 그러지 마.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나는 이 말을 남기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김 변호사의 약간 놀란 듯 하면서도 감탄하는 눈빛과 마주쳤다.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셨네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은 심각한 유책 사유입니다. 이 녹음은 매우 가치가 있어요. 이젠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나 보네요. 그렇다면 막다른 길이 어떤 건지 보여줘야죠. 나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졌다. 김 변호사님, 재산 보전 신청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상환 진행 상황도 좀 더 압박해 주시고요.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덮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식 서한을 보내 최종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즉시 소송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고지하겠습니다. 이혼 합의의 경우 상대방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으니 저희가 직접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여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만들거나 아예 분할받지 못하도록 하고 선우 씨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나는 일어서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박서준의 재산은닉 시도, 그 전화 통화는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그의 허세 섞인 용기를 꺾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이 결혼에 대한 나의 아주 미미했던 습관에서 비롯된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냈다. 어떤 사람이 이토록 파렴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따뜻한 추억도 자신의 지성에 대한 모욕일 뿐이다. 김 변호사의 후속 조치는 신속했다. 더욱 엄격한 문체의 서한이 박서준의 회사로 직접 발송되었고 그의 부서장에게도 참조로 전달되었다. 이것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김 변호사의 전략이었다. 최종 기한 내에 채무 이행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보전 신청을 통해 그의 명예 자산을 동결시킬 것이며 동시에 그의 모친 김숙자의 신용카드 무단 사용 혐의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길 것임을 명확히 고지했다. 이 조합 공격은 박서준 모자의 마지막 요행 심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최종 기한 하루 전 나는 은행으로부터 2건의 입금 알림 문자를 받았다. 한 건은 7천만 원, 김숙자의 그 낯선 계좌에서 온 것이었다. 아마 그녀의 평생 모은 돈, 어쩌면 연금까지 일부 털었을 것이다. 다른 한 건은 신명의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값 박서준의 계좌에서 온 것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컸다. 돈이 입금된 순간 나는 상상했던 환희 대신 당연한 결과라는 평온함만을 느꼈다. 원래 내 돈이었다.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 이것은 재산의 증가가 아니라 더러운 것이 제거되고 질서가 회복된 깨끗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즉시 입금 내역 스크린샷을 김 변호사에게 보내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 변호사의 전화가 곧 걸려왔다. 말투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이선우 씨,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채무 부분은 마무리된 셈이네요. 이제 남은 건 이혼 소송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기세가 꺾였고 저희는 혼인 중 상대방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 친족의 부부 공동재산 침해 방치, 재산은닉 시도 등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저희가 99% 이길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적게 하거나 아예 못하게 하고 선우 씨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이혼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상대방도 더 이상 다툴 의지나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절차는 아마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창가로 다가가니 석양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래층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노인들이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진실된 삶의 풍경. 내 마음도 이 저녁 하늘처럼 낮의 소란을 겪고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와 박서준 그리고 그 역겨운 가족과는 곧 완전히 선을 긋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후의 나날들 나는 일과 내 삶에 집중했다. 방콕 사건과 이혼 소송은 고강도의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오히려 나 자신의 인내력과 결단력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 나는 더욱 과감해졌고 나의 경계와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다. 나는 박서준과 함께 살던 그 우리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그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봉인하고 기한 내에 가져가라고 통보했다. 시어머니의 흔적이 묻은 촌스러운 장식품들은 모두 버렸다. 이 집은 완전히 정리한 후 팔아서 과거와 깨끗하게 단절할 생각이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내 프로젝트도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보너스와 성과급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장님은 나를 따로 불러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나의 끈기와 능력을 칭찬하며 연말에 승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사업상의 성공은 결혼 실패가 가져온 마지막 한 줄기 그늘마저 씻어주었고 박서준을 떠난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었다. 약 한 달 후 나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이혼 재판이 열리는 날 나는 혼자 법원으로 향했다.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다. 그분들이 다시 그런 험한 꼴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평온한 표정으로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박서준이 와 있었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보다 더 초췌하고 야위어 보였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김숙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얼굴을 들 수 없었거나 법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울까봐 그랬을 것이다. 재판 과정은 이상할 정도로 순조로웠다. 심지어 지루할 정도였다. 판사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 내용 증명, 상환 증빙, 그리고 박서준의 재산은닉 시도 기록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박서준의 변호사는 아마 급하게 구했는지 실력이 형편없었고 거의 아무런 유효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감정에 골이 깊어져 파탄에 이르렀다는 식의 형식적인 말만 몇 마디 했다. 판사는 당일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한다.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 남편 측의 중대한 유책 사유 모친의 부부 공동재산 침해, 방조 및 재산은닉 시도 등가 인정되므로 부부 공동재산주로 예금과 혼수 가전제품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귀속시키고 남편은 이번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 전체 과정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법봉이 내려쳐지는 순간 내 마음은 평온했다. 박서준을 더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판사와 김 변호사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인 뒤 내 가방을 들고 단호한 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모든 세포가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다. 해방감이라기보다는 이미 해방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에 가볍고 단단한 느낌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이선우, 오직 이선우일 뿐이다. 며칠 후 나는 정식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 얇은 몇 장의 종이를 보며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았다. 나는 친한 친구 유리미를 만나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바에서 조촐하게 축하했다. 자유를 되찾은 걸 축하해. 유리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술잔을 들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그 이상한 엄마는 진작에 찼어야지.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나는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어. 이혼 판결문은 가볍지만 힘있는 도장처럼 내 인생의 한 챕터 말미에 끝이라는 두 글자를 찍었다. 상상했던 것처럼 후련하지는 않았다. 그 무거움은 이미 수많은 대치와 선택 속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복수 후의 환희도 없었다. 그들의 비참함은 내 인생에 비하면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붉은색 증명서를 서재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더 이상 보지 않을 낡은 사진,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그것은 한 역사의 증거였지만 더 이상 나의 미래를 정의할 수는 없었다. 삶의 중심은 빠르고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새 집의 계약금은 이미 지불했다. 새로 떠오르는 비즈니스 지구 근처의 고층 아파트였다. 시야는 탁 트여 있었고 인테리어는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모든 세부 사항이 내 취향대로 꾸며질 것이다. 공사 진행 상황을 보러 갈 때마다 텅 빈 공간이 조금씩 내가 꿈꾸던 집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단단한 만족감이 솟아올랐다. 이곳에는 박서준네 식구의 어떤 흔적도 김숙자 여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공간도 없을 것이다. 오직 이선우만의 순수한 평온과 자유만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는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아마도 삶의 독소를 제거했기 때문인지 내 사고는 이상하리만치 명확하고 예리해졌다. 나를 골치 아프게 했던 그 프로젝트는 후속 추진 과정에서 파죽지세로 진행되어 기한 내에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장기 고객까지 확보해 주었다. 성공 축하 회식에서 사장님은 직접 잔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승진을 발표했다. 프로젝트 팀장에서 부서 총괄 부장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때 내가 본 것은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였지 시댁의 그 계산적인 가식적인 칭찬이 아니었다. 나의 가치는 마침내 인정받는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결혼 때문에 미뤄두었던 취미들을 다시 시작했다. 주말에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보고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유화 수업에 등록했다. 심지어 혼자 북유럽으로 오로라 여행을 갈 계획도 세웠다. 내 삶은 일, 학습, 취미로 가득 차 충실하고 풍요로웠다. 나는 점차 이 이기적인 상태,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즐기게 되었다. 가끔 피할 수 없는 공통된 지인들을 통해 박서준네 집안에 대한 단편적인 소식을 들었다. 바람에 날려온 부스러기처럼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김숙자 여사는 그 7천만 원을 갚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쓴 후 완전히 기가 죽었다고 한다. 예전에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아들 며느리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거의 외출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정말로 자주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데 화병 때문인지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때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온 가족 동남아 호화 여행은 그 동네에서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입에 담지 않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가 며느리가 불효하고 모질다는 소문을 퍼뜨리려 했지만 방콕에서의 비참함을 목격한 친척들은 이미 진실을 꿰뚫어보고 형식적인 대답과 거리두기로 응수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었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을 지키며 후회와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박서준의 삶도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았다. 이혼하면서 재산도 거의 못 받았고 어머니가 저지른 빚의 뒷수습까지 해야 했다. 빚은 갚았지만 가족 간의 신뢰의 구멍은 메우기 더 어려웠다. 직장에서도 전혀 발전이 없었다.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에서 실수를 연발하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 한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승진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한때 그럭저럭 괜찮았던 그의 멀쩡한 겉모습도 이제는 좌절과 불만에 잠식되어 거의 남지 않았다. 누군가 그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려 했지만
그의 집안의 빛나는 업적을 조금만 알아봐도 여자들은 모두 즐겁하며 도망갔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마치 자신들이 직접 만든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힌 듯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묶여 점점 더 궁핍해지는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은 평온했다.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결말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나는 더 이상 그 숨막히는 진흙탕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나 이선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화창한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친구 유리미를 만나 새집 아래층 카페에서 만났다. 내가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드립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봤다. 유리미가 허둥지둥 도착해서 앉자마자 소리쳤다. 아, 차 엄청 막히더라. 아, 맞다. 너 내가 오는 길에 누굴 봤는지 알아?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서준 엄마, 김숙자. 유리미는 목소리를 낮추며 고소하다는 듯 말했다. 옆 동네 재래시장에서 채소 파는 할머니랑 몇백 원 가지고 실랑이 하더라. 허리에 손 얹고 목소리는 여전히 크던데 그 옷차림이 쭈글쭈글한 게 예전 그 사모님 포스는 온데간데 없더라. 나는 가볍게 커피를 저으며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몇백 원 때문에 실랑이 하는 김숙자의 모습과 내 돈 7천만 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긁던 그 태우마마의 모습이 겹쳐지며 황당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 광경은 더 이상 내게 어떤 감정도 통쾌함이든 동정이든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유리미는 내 평온한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하긴 내가 이제 걔네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새 집은 거의 다 꾸몄어.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나 선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 달쯤? 가구 곧 들어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너 제일 먼저 초대할게. 당연하지. 유리미가 커피잔을 들었다. 우리 부장님의 새 집, 새 직장, 새 인생을 위하여 건배. 나는 웃으며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뜻하게 비춰왔고 커피 향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졌다. 귓가에는 친구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순간 나는 전례 없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에 의해 단단한 갑옷으로 단련되었고 미래의 길은 내 발 아래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의지할 필요도 없는 박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나 자신 이선우였다. 능력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나 자신만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방콕의 그 막장 드라마 박서준 내의 그 황당한 계산은 결국 내 인생길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비싼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자의 자신감은 결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때 손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자기관리이며 돌아섬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잔의 커피가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봤다. 내 이야기는 무거운 한 페이지를 넘기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을 맞이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언제나 다음 장에 있었다.